우리나라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에. 그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식도암, 위암으로 가는 다이렉트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위 점막 세포가 파괴가 되고 손상을 입고 결국 그게 위염과 만성 위염, 위암으로도 가고 그 외에도 다른 각종 암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젤 유클리닉 의원 원장으로 이원경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을 다양한 기수에 따라서 만나보면서 암이라는 것이 한 끗 차이로 내 운명이 갈린다. 빨리 발견하면 진짜 좋은 거지만 찰나의 시간 하나로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중에서도 예후가 좀 나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전에는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 들으셨다가 석 달 만에 뭐가 혹이 만져져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몇 달 전에 정상이었는데 석 달 만에 암이 생긴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럴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빨리 발견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석 달 전에는 정상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진행 속도가 느린 암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1년, 2년 안 받다가 한 3년 주기로 하게 되시면 그 사이에 이제 확 퍼져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암이 무섭다,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이게 암하고 다이렉트 이런 건 아닌데, 당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서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떠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염증, 만성 염증성 반응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암세포의 돌연변이를 자극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런 가설들과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찹 같은 경우가 절반이 설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레 같은 것도 전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카레도 먹으면 아주 혈당이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죽 같은 음식도 소화가 되게 잘 되게 쌀알이 잘게 부서져 있는 것도 탄수화물이 아주 흡수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수치를 되게 많이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을 빨리 올리는 탄수화물이 종류가 있는데 단순당일수록 당이 그냥 단순하게 빨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잡곡밥, 현미 같은 거, 이런 애들이 도정이 덜 돼서 까실까실하니까 흡수도 덜 되고요. 그만큼 당 수치도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제 백미밥, 아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애들, 죽 이런 거, 빵, 떡, 라면, 면류, 밀가루 음식 다 단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종의 종특이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아시아인 중에서도 인슐린 분비 기능이 되게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췌장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크진 않아요. 한 요 정도 되는데 얘가 이제 올챙이처럼 우리 등뼈 바로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기능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들이 단 거를 많이 먹고 젊으니까 건강하다고 믿고 살다가 30대부터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명 중에 3명이 당뇨거나 또는 당뇨 전 단계, 되게 흔한데 이걸 의외로 많이들 몰라요. 그래서 피검사를 꼭 한 번은 해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하고 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당뇨가 먼저냐 암이 먼저냐, 이거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은데 결론은 둘 다 똑같다. 당뇨가 먼저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도 되게 올라가고, 암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30%에서 또 당뇨에 걸리고 되게 연관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에. 그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이 적응을 또 잘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짜고 매운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먹다 보면 우리 미각이 둔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매운 거 되게 잘 먹는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도 알고 보면은 매운맛에 길들여져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내 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맵고 짠 거를 이제 위 안으로 흘려내려 보내면 위가 일단은 부담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그러면 위 점막 세포가 파괴가 되고 손상을 입고 결국 그게 위염과 만성 위염, 위암으로도 가고 그 외에도 다른 각종 암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국이잖아요. 이 국 안에도 염도가 되게 높으니까 나트륨 성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엄청 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암 발생률을 확 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또 걔네들이 뜨겁잖아요. 이게 또 이제 국제암연구소에 등록이 된 발암물질이거든요, 뜨거운 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모두가 이제 암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식혀서 먹는 편이거든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뚝배기가 이제 온도를 뜨겁게 오랫동안 놔두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실제로 재봤던데 어떤 TV 프로에서 거의 막 90도 진짜 끓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제 우리 아저씨들이 후루룩 마신단 말이에요. 막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거 자체가 식도암, 위암으로 가는 다이렉트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공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얘네들을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게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질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가공육들 자체가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 몸 안에서 아질산염에서 산화 반응과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서 가공육도 많이 먹으면 대장과 또 이제 유발이 연관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긴 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먹으면 바로 위를 거쳐서 바로 십이지장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소장 거쳐서 바로 대장으로 가잖아요. 분해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위에서 됐다가 이제 췌장에서 효소가 나와서 계속 분해가 되면서 대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독성 물질이 대장 점막과 노출이 되니까 그 노출되는 시간과 비례해서 대장암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부피를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나쁜 아이들의 성분이 대장 점막과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 그래서 야채가 좋다고 하는 거죠. 발암물질 음식은 되게 많은데 그 외에도 2A군은 제가 말씀드렸던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튀김 같은 거, 튀긴 음식도 발암물질 자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탄 음식, 탄 고기의 그 새카만 거, 그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제가 실제로 봤던 분인데 제 친구, 되게 친한 친구의 사촌 오빠가 20대 때 되게 젊은 나이에 가족도 전혀 없으신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인스턴트 음식, 가공 소세지 그걸로만 삼시세끼를 다 드셨던 걸로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20대 후반에 대장암 걸리셨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가공육이 아닌, 그러니까 집에서 해먹는 반찬이나 채소, 과일 많이 안 드시면 확실히 유방암, 대장암 이렇게 많이들 걸리시는 것 같아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다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햇빛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고 이런 수준인데 사실 우리가 의외로 몰랐던 발암물질들이 되게 많은데 미세먼지도 1급 발암물질이고 직업상 낮과 밤이 바뀌는 교대근무도 발암물질의 2A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되게 즐겨 먹는 김치 같은 것도 사실은 발암물질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치가 이제 젓갈하고 연관이 돼서 염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트륨 성분이 그냥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김치 자체가 발암물질이긴 한데 어느 정도 먹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루에 김치를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이상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젓갈 같은 경우는 첨가물이 또 많다 보니까 첨가물 때문에 이게 발암물질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소량만 드시고 천연에 가까운 그런 젓갈을 골라서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절인 음식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먹는 필수 음식 같은 것도 발암물질이 되어 있고 설탕을 피해서 감미료, 아스파탐 이거 들어간 제로콜라 많이 드셨는데 이거 자체가 또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2B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등록한 애들은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되더라도 일정 양의 미하로만 지키면 내 몸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캐로티노이드 그런 음식들,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그런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야채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좋고 그거 외에도 타임지에서 세계 10대 푸드라고 선정한 게 있어요. 제가 줄여서 얘기하면은 적아연, 그 다음에 시토귀, 적포도주, 아몬드, 그 다음에 연어, 시금치, 토마토, 귀리, 그 다음에 브로콜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마늘 들어가거든요. 이런 애들이 확실히 항산화 물질도 많고 심혈관계 질환도 떨어뜨린다. 나아가서는 암 발생을 떨어뜨리는 그런 좋은 음식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연구가 검증된 그런 음식들 드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베타카로틴이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데 얘네들이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 많을수록 우리 몸 안에서 노화되는 세포들을 싸워서 없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태어났다가 죽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그런 돌연변이 세포들을 죽이는 우리 NK셀이라든지 T셀 얘네들의 역할을 힘을 주는 돌연변이 세포를 이렇게 제각제각 죽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세포의 노화 자체를 늦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의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줄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하는 피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 예방 그 다음에 각종 성인병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습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줄이시고, 줄이는 것보다 담배 자체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종류를 이제 불구하고 뭐 전자담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니코틴 자체가 발암물질이니까 그거 자체를 안 하시는 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선물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나쁜 음식들을 2번 먹을 거 1번으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들 하루에 야채를 대접에 이거만큼 내가 꼭 먹어야겠다 이런 약속을 정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운동을 꼭 권해드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말인데 뭘 또 하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암 환자분들이나 또는 암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채널을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피해야 될 음식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피하고 있는 음식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제가 먼저 솔선수범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항상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야 될 음식, 암을 생각해서라면은 탄산음료, 저는 굉장히 비추드리고, 젓갈,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젓갈 좀 비추드립니다. 그 다음에 튀긴 음식 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한자에서도 보다시피 입구자가 되게 3개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식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게 먹으면,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보면은 몇 그램 이상 먹으면 뭐 위험성이 올라간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나쁜 거라고 알려지더라도 소식을 하시고 하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소식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나쁜 음식들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식사 생활과 운동 같이 하시면 무서울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췌장암은 선고를 받으면 시한부다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된 생존율 최악의 암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췌장암 자체가 생존율이 다른 암과 비교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무리 1기여도 5년 상대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3기면 8%, 4기면 1, 2%. 그래도 그 말을 되게 부정하고 싶은 게, 얼마든지 나도 살 수 있다. 생존율이 60% 이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암이 췌장암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췌장암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췌장암이었다 보니까, 췌장암 말고도 뭐 담도암이라든지 뭐 이렇게 뇌종양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저는 꼽으라면 췌장암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된 생존율 최악의 암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췌장암은 선고를 받으면 시한부다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췌장암 자체가 듣기만 해도 싫을 정도의 그런 암인데, 생존율이 다른 암과 비교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4년 생존율이 75%,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무리 1기여도 5년 상대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섭다. 2기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15%, 3기면 8%, 4기면 1, 2% 이렇게까지 뚝뚝 떨어지는 암입니다. 일단은 숨어 있어서 위치 자체가 굉장히 발견하기 힘든 위치이기도 하고, 증상도 같이 숨어서 늦게 나타납니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증상을 이미 호소할 때쯤이면 되게 많이 늦었다, 그런 단계가 솔직히 되게 많고요. 굉장히 럭키하게 1기에 발견되시는 분들이 1%밖에 안 될 정도로 발견 자체가 느립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 다음에 일단 발견이 됐을 때 진행 속도와 재발도 많기 때문에 전이도 많고요. 그래서 무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된 거에 따르면 그냥 거의 대놓고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말을 되게 부정하고 싶은 게, 1기가 1%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이 왜 1%냐? 열심히 검진을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 우연히 발견된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 선택받은 분들, 그분들이 되려면 얼마든지 나도 될 수 있다. 조기 검진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나도 살 수 있다. 생존율이 60% 이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사실 나이고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은 췌장암의 발병률이 확 올라갑니다. 젊으신 분들 거의 못 봤을 거예요. 10대 췌장암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있으면 케이스 리포트감이고요. 어쨌든 그 나이가 좀 크고, 그 다음으로 유력한 관련 인자가 담배, 흡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뇨, 또 만성 췌장염, 췌장염이 계속 많이 오랫동안 걸리셨던 분, 이런 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술도 연관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게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예요. 왜냐하면 췌장 자체가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해내는 공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장 기능이 다운이 되면은 소화도 안 되고 식욕이 이제 일단 떨어지겠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것 따라서 이제 체중이 감소하고요. 그거 외에도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황달, 눈알이 노래지고 피부색이 좀 까매지고,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소변 색깔이 검붉은 색깔, 그런 색깔이다. 대변색이 변한다든지 지방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당이 갑자기 변한다. 50대가 넘었는데 당뇨가 생겼다? 그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췌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종특상 이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췌장암에 걸리면 말 그대로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에 암이 생긴 거니까 인슐린 분비 기능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은 췌장에 안에 췌관이 있어요. 췌장 몸통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 췌관이 좀 늘어나서 초음파에서도 좀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 췌관이 쭈르륵 내려가서 담도의 담관하고 만나요. 그 담관과 췌관에서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종양이 생겨서 관이 막혔다 그러면은 담관의 쓸개 즉 분비가 막혀서 안 되겠죠. 막히니까 황달 증상도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서 지방이 소화가 안 되니까 바로 분비가 돼서 변으로 나오는 거죠. 변의 색깔이 변하는 거는 담즙 분비가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장내 세균과 상호작용을 못하면서 변 색깔이 변하지 못하고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소변색도 똑같이 우리가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것도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가 될 때 그렇게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거라서 소변색도 검붉은색이라든지 콜라색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피부 가려움증, 이게 피부가 갑자기 가렵고 이런 것도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췌장은 이제 등뼈 척추에 딱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앞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양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척수 주변에 많은 신경 다발이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게 된다. 그럼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게 증상 자체가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그 종양 자체의 증상은 전혀 없고, 얘가 우리 혈관이나 신경 다발이나 장기를 누르면서 증상이 나타나서 그거를 2차적으로 느껴가지고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거라서 디스크 증상, 등 통증, 뻗치는 증상 이런 걸로 많이들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과로 안 가시고 정형외과로 많이들 가시죠. 그래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정형외과가 CT나 MRI가 있는 병원에서 내가 운 좋게 찍었다 그러면은 발견이 우연히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영상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찍으셨다 그러면 발견을 우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거 외에는 발견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췌장암은 일단은 제일 위험한 인자는 나이 같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 외에 제가 유력한 위험 인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담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배는 그냥 그 순간부터 끊으시면 돼요. 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끊는다고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금연을 하고 10년 후에 내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은 담배를 피울 때 감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0감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을 피울 때 20 곱하기 1에서 20감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동안 하루에 2갑, 10 곱하기 2 이렇게 했을 때 20감년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끊는 순간 20살에 피웠는데 40살에 내가 금연을 했다, 20감년에 피웠다 그러면 40살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50살 이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담배는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조기검진보다도 건강검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조기검진 자체가 암에 걸렸을 때 빨리 발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암에 걸렸을 때보다 심지어 그 전 단계 건강검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 몸이 항상 건강하다고 느낄 때 빨리 발견하시는 게 증상이 있기 전에 내가 100%까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저는 그래서 채소를 많이 권해드려요. 채소 같은 경우가 일단은 고지방과 고칼로리랑 연관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드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 위주로, 그때 말씀드렸던 뭐 타임즈 선전 10대 푸드, 뭐 녹차나 마늘이나 막 브로콜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주, 술을 줄이셔야지. 고칼로리 식단, 그 다음에 지방 식단 자체도 췌장에 되게 쥐약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연코 금연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배는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췌장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에서 일단은 니코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적당량을 먹어서 스트레스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괜찮다. 심지어 술도 하루에 뭐 반잔이라든지, 적포도주는 좋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적절한 술은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긴 하는데, 담배는 단 1g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무섭다고 알려져 있는 악명 높은 최악의 암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비라는 것이 바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잘 받으시면 상위 1%, 1기 거기 들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항상 위험인자들 피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강검진 규칙적으로 꼭 받으시면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건강하신 평소에 무증상이신 분들이 돈 들여가면서 방사선에 피폭되면서까지 찍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과도하게 이제 검사를 권고하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광고용이라든지 홍보용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대장암 환자에서 30에서 40%는 꽝이 나와요. 과도하게 자주 하면 손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건강할수록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검진은 많이 해서 해될 건 없는데 제가 딱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그런 검사 말고는 해가 될 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도한 CT 촬영 이거 빼고는 건강검진 해서 몸에 해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건강한 30대다. 그럴 경우에는 조형증강 복부 CT를 매년 찍을 필요는 없고요. 되게 돈 낭비가 되고, 그 다음 내 몸에 대해서도 방사선 피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뭐 50대인데 뭐 어떤 암 병력이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면 매년 조형증강 복부 CT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정확히 자세한 거는 담당 주치의라든지 사실 이런 거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의사는 영상의학과거든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코치를 되게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건강검진 받으실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한 번쯤 하는 건 괜찮지만 과도하게 자주 하면 손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심장 초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전도, 그리고 뇌 CT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MRI도 그렇고요. 왜냐면 가격대가 일단 얘네들이 절대 이제 싸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전신 마취를 할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럴 경우는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증상도 없고 가족력도 없는데 건강한데 괜히 가서 심장 초음파, 그거는 좀 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초음파라는 게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장으로 급사했던 가족력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아니면 이제 절대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심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뇌 MRI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고혈압이라든지 다 가족력이 있으시면은 한 번쯤 뇌 MRI 받아보시면 좋고, 뇌종양 가족력 이런 게 있으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난 두통도 없고 전혀 멀쩡한 근데 굳이 그걸 가서 찍는 거는 뭐 한 번쯤은 괜찮은데요. 그거를 매년 찍는 거는 돈 낭비 같아요. 네. 예전에 문재인 케어라고 건강보험에 뭔가 많이 이제 급여화된 적들이 있어요. 그때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 의사들 쪽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뇌 MRI가 급여가 됐기 때문에 환자분이 만약에 두통을 호소한다 그러면 신경과나 신경외과 MRI가 있는 병원에 가셔서 급여로 가격 싸게 MRI를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되게 많이 파탄났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많이 급여화가 돼가지고 뇌 MRI 많이들 찍고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의사 소견 따라서 싼 가격에 찍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뇌 MRI 찍을 때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치면은 이제는 거의 뭐 10분의 1 가격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팁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요, 급여가 됐어요. 똑같이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4대 보험과 내고 있다, 잘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초음파가 가능한 병원에 가시면 내가 뭐 복부 불편감이라든지 평소에 그런 복부 통증이 있다, 옆구리 통증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급여로 초음파를 값싸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비급여로 이제 건강검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하지만 필요 없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전도 같은 거 또는 폐기능 검사라고 건강검진할 때 이제 후 불면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폐기능 검사도 굳이 폐가 호흡량이 내가 살아가는데 뭐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게 굳이 없는데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전신 마취를 앞둔 수술을 하실 분 아니면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의 검사들은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려요. 기본적인 피검사, 소변검사, 그다음에 초음파 이런 것들이요. 일단 결론은
충분하지 않고요.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우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표적 질환을 선정을 해서 그 표적 질환이 뭐냐면 굉장히 흔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없는 무증상 기간이 또 있어야 되고 치료가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없는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검진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 즉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무료로 검진을 하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폐암도 신설되는데 고위험군에 해당해서 폐암을 또 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도 일정 연령이 되면은 나라에서 검사를 하라고 날아오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분별 잠혈 검사라고, 이거는 변을 봤을 때 종이를 떨어뜨려서 거기에 이제 피가 만약에 미세 출혈이 있을 경우에 종이 색깔이 변해요. 그거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민감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실제 대장암 환자에서 30에서 40%는 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 잠혈 검사는 좀 저는 무기징역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대장 내시경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조언을 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상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서치하셔가지고 과도하게 이제 검사를 권고하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사실 광고용이라든지 홍보용도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저처럼 영상의학과 의사들한테 직접적인 조언을 얻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평소에 다니는 병원이 있다,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서 내 몸에 맞는 검사를 선별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치 선생님이 가시면 되고,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일단 영상의학과 의사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찾아가셔서 건강검진센터 가셔가지고 상담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영상의학과를 하기 전에 방사선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알 수 없는 공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찍으면 무섭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흔하게 찍는 가슴 사진,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가 0.01mSV라고 되게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1년에 일반 이제 사람들이 자연에서 얻는 방사선 노출량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활하면서 받는 그런 자연 방사선의 양이 1년에 한 2.4mSV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 정도는 전혀 인체에 해가 없고요. 보통은 이제 10mSV까지도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하게 찍는 저설량 흉부 CT 같은 경우는 그 mSv 양이 되게 적어요. 2에서 3mSv 되게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끔씩 찍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영진강 복부 CT를 찍으면 뭐 한 5에서 10mSv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CT를 찍는다, 근데 이거를 득과실을 따져야 되는 게, 아무 증상이 없고 평소에 한번 찍어봤을 때 건강했다, 근데 그거를 구태여 매년 가서 또 찍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진 않고요. 내가 만약에 암 병력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일단 찍는 게 맞고요. 저는 보통 그래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복부 조영증강 CT를 한번 찍어봤고 거기서 정상이 나왔다 그러면 굳이 그걸 매년 절대 찍지 마라.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는 방사선에 노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전해서 그런 애들은 매년 찍어도 전혀 해될 게 없고 괜찮은데, 그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많이 노출되는 거는 뭐 펫CT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펫CT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찍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노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펫CT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 걸린 환자 같은 경우는 몸 안의 전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검사가 맞긴 한데, 굳이 건강하신 평소에 무증상이신 분들이 펫CT를 돈 들여가면서 방사선에 피폭되면서까지 찍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펫CT 같은 경우는 피폭량이 한 15에서 20mS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부위별로 따라서 폐 저선량 흉부 CT 이런 거는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추천드리거든요. 이거는 정상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전혀 무리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외에 CT 같은 경우는 의사 소견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일단은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대암 플러스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있고요. 소변검사, 혈액검사 중에서는
당 수치, 그다음에 간 수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어요. 그리고 B형 간염이라든지 이거 항체 검사도 기본으로 나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꼭 하셔야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변 검사에서도 소변 안에서 당 검출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기본 검사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몸무게 재는 거, 뭐 허리둘레라든지 시력 검사, 이런 청력 검사는 굉장히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해도 어디를 가셔도 기본으로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굉장히 몸에 안전한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어떤 사람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의한테 가셔가지고 상복부 초음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여자분이라면 유방 초음파, 그 두 개를 탑2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상복부 안에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고형 장기들이 다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형 장기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눈으로 실시간 들여다보는 게 상복부 초음파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 담낭, 췌장, 비장, 콩팥, 이것들이 우리 몸의 핵심 필수 장기들입니다. 걔네들이 평가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1차적인 것이 복부 초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음파를 하면 위대장을 빼고는 다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방 초음파를 하시면 유방암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를 하시면 간암, 담낭, 담도암, 그 다음에 신장, 콩팥암, 췌장암 다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비장까지 볼 수 있고, 고형 장기에 생기는 모든 종양들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검사를 초음파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굉장히 착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만약에 건강하다, 초음파를 했을 때 정상이라고 나오셨다,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시고요. 무록이라든지 어떤 종양이 발견되셨다, 주치의 의견에 따라서 한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세세한 것들은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 상태에서 정상으로 나왔다 이러면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흔한 성인병이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고혈압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압이 높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내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되게 흥분 상태가 된다. 그러면 미세 혈관이 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뇌 MRA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 MRI가 아니고 뇌 혈관을 보는 MRA가 있어요. 그런 검사는 웬만하면은 저는 1,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뇌 MRA가 되게 좋고요. 그 외에도 관상동맥 CT가 있어요. 심장 혈관의 석회화를 이제 평가하는 그건데, 방사선에 노출이 있긴 하지만 심장 혈관 CT 같은 경우는 짧고 굵게 빨리 끝나기 때문에 보통은 한 1, 2년에 한 번씩,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혈압이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그런 거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초음파는 항상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췌장 같은 걸 평가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피검사랑 더불어서 초음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20살이 넘었고 예를 들어서 성관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나라에서도 20세부터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거를 꼭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20대부터 자궁경부암이 되게 많아요. 그거랑 더불어서 유방 초음파, 아니면 갑상선 초음파도 20대부터 되게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자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 초음파는 유병률 자체가 남자분들이 많진 않은데 가족력이 있으시다, 만약에 20세 이전에 갑상선 암 가족력이 있다, 그럼 갑상선 초음파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 하시면 좋고, 이제 40세나 50세가 넘어갔을 때는 전립선 초음파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그냥 평생 쭉 자궁경부암과 유방 초음파는 꼭 하셔야 되고, 왜냐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10대도 심지어 있어요. 왜냐면 생리 시작하는 나이부터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유방암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복부 초음파는 항상 하셔야 되는 거고, 나이가 좀 드시면 40세가 넘으면 경동맥 초음파라고 여기 뇌 혈관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 초음파의 석회화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4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건강검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더는 차원의 건강검진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건강검진을 안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내가 건강검진을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내가 내 몸을 혹사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안 할수록 되게 불안합니다.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과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과도한 공포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라도 내가 평소에도 내 스스로 열심히 잘 살고 플러스 곁들여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만 잘 하시면 요즘 100세 시대는 그냥 거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건강검진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서 마신다. 미세 플라스틱 폭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치를 제가 기록을 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입자가 거의 6조. 그렇게 많은 나노 플라스틱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처럼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축적이 되면은 암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생수 안에 1ml당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WHO 산하기구의 국제암연구소 AIRC에서 커피를 예전에 1996년도에는 얘를 발암물질 2B로 했어요. 방광암을 유발한다. 그렇게 해서 되게 크게 문제가 생겼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국제암연구소에서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2016년도에 카테고리 3로 내렸어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거 자체는 지금 일단 되게 반반인 거. 아리송하다. 개인의 선택에 막힌다. 약간 이런 개개인의 선택에 판단을 미루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은 편이고 실제로는 커피 자체가 발암물질이 아니고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또 커피를 로스팅할 때 최적의 온도가 있으면 그 온도에서 로스팅을 하면은 발암물질이 좀 적다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연구한 커피 전문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커피를 되게 다크하게 진하게 우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 대신에 되게 연하게 그러면 연하게 하면 되지 않냐 연하게 로스팅 하자 이러면 또 다른 종류의 발암물질이 또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거 자체를 딱히 꼭 집어서 연구를 하는 곳이 지금 어딘가에서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많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유러피안 소사이어티 오브 카디올로지라는 곳에서 이제 연구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는 커피 자체에 대해서 발암물질이라는 것보다는 커피를 로스팅하는 방법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근데 거기서 나온 거는 커피를 우릴 때 에스프레소처럼 압축하는 거 말고 종이 필터 있잖아요. 거기에 걸러서 커피를 내리면 몸에 좋다. 왜냐면 커피를 종이에 걸러서 내리면은 커피 안에도 자연적인 콜레스테롤 기름이 있는데 카페스테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걸러지기 때문에 심혈관 발생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연구에서는 또 커피를 종이 필터에 우린 거를 마셔라.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좋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마다 달라가지고 커피 자체에 대해서 되게 아직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커피가 어느 순간 정말 미친 듯이 하루에 막 2리터 이상 먹지 않는 이상은 몸에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먹고 있는데 그거 외에 오히려 명백하게 발암물질로 등록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일회용 컵에 대해서 많이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커피도 테이크아웃 할 때 다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테이크아웃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뜨거운 종이컵도 되게 안 좋다고 되고 왜냐면 미세 플라스틱 폭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이거 뉴스 보도에서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제가 기록을 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수치 자체를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 뉴스 보도를 제가 다 뒤져봤었어요. 그랬더니 연구한 국내도 있고 외국 연구팀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이컵 100도씨의 끓는 물을 따라서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은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세세한 입자를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거의 6조에 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온의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서 마신다 그러면 나노 플라스틱이 거의 3조 가까이 정확하게 2조 8천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나노 플라스틱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많이들 버려지는데 얘네들이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되고 분해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미세 플라스틱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도 어떤 입자들은 척추동물의 세포 안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키고 뇌혈관과 폐혈관에 다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당연히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연구에서는 아직 정확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도 있었고 아니다 이것들이 미세먼지처럼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혈관 속으로 다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폐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을 모두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축적이 되면은 암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을 건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스타벅스 컵에 표시를 해라. 여기 판매하는 컵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니 조심해라. 이래가지고 되게 파문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컵 자체가 몸에 안 좋다는 거 플러스 커피 안에 발암물질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문구였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파문이 일어났었고,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식품연구소 안에서도 실험 쥐 가지고도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된 쥐가 만약에 출산을 했을 때 자손 쥐에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상동장애,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도 증가된다고 보고 있고, 심혈관 질환 이런 것도 다 증가가 되더라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요즘에 결혼도 늦어진 것도 있긴 한데 자폐아의 발병률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수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어도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만약에 자외선을 쏘고 뜨거운 온도 안에 있다 그러면 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나쁜 미세 플라스틱이 나노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연구소가 있었는데 과학연구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이 생수 안에 1ml당 거의 1억 8천 개 정도 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저희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생수를 웬만하면 먹진 않고요. 먹더라도 보통 제조일자가 최근인 걸수록 냉장고 구석에 넣잖아요. 저는 굳이 그거를 겉에 나와 있는 거 안 고르고요. 손을 집어넣어서 깊숙이 꺼내서 먹어요. 걔네들이 제조일자가 최근 거거든요. 그거를 먹고 갈증만 약간 해소한 상태에서 버려버립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생수병을 포함해서 모든 음료수가 다 플라스틱 페트병이 다 들어있잖아요. 탄산 같은 경우는 당도 있는 데다가 플라스틱 폭탄까지 더해져서 저는 음료수를 돈 주고 사 먹는 걸 되게 아까워해요. 음료수도 포함해서 생수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기 같은 경우도 보관하실 때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되게 얇고 조잡스러운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과 연관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비싼 플라스틱 용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일회용 용기랑 다회성 용기 이런 애들은 미세 플라스틱 검출률이 한 4.5배 감소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유리 용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되게 흔히 좋아하는 참치 캔이라든지 스팸 같은 거 따서 먹잖아요. 그래서 먹고 직후에는 괜찮은데요. 그게 코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코팅해야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산소와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통조림에 깠을 때 산소와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비스페놀이라든지 벤조피렌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드셔야 된다 그러면 한번 땄을 때 그때 먹는 거에서 끝내셔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유리 용기라든지 다른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통조림 자체는 꼭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고기 구울 때 나오는 그 연기 안 좋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고깃집에 가면은 철판구이들 많이 드시잖아요. 철판구이 자체가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후라이팬 온도보다 훨씬 높거든요. 후라이팬 온도는 아무리 이제 올라가봤자 제가 알기로는 한 180도 정도인데, 고깃집에서 먹는 것들은 200도를 훌쩍 넘어요. 근데 그 200도가 넘을 때 발암물질이 확 나오거든요. 발암물질이 연기와 함께 나오면서 그 연기 자체가 발암물질인데, 그 연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옷에도 묻어요. 근데 그 옷에도 피부가 접촉이 되면 피부로도 스며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깃집에 갔다 왔다 그럼 옷을 빠셔야 돼요. 세탁소에 맡겨갖고 빠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직접적으로 되어서 고기 탄 부분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잘라서 드시고 연기 자체를 오래 씌우면 안 좋습니다. 당연히 노출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들은 탄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암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암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쩌다 먹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스파탐 같은 경우도 발암물질로 분류를 이번에 했잖아요. 근데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60kg짜리 성인이 제로콜라를 하루에 50캔을 먹어야지 암 위험성이 올라가는 그 허용치거든요. 탄 고기를 먹었는데 어떡하지? 그거 가지고는 절대 몇 번 가지고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친구들하고 먹다가 뭐 게임에서 져가지고 탄 부분만 계속 먹었다, 뭐 100g을 먹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국제암연구소에서도 고기의 100g을 매일매일 먹으면 대장암 위험성이 한 17%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0g을 전부 탄 부분을 먹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기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고기를 한 점 먹을 때 상추를 막 2~3장씩 먹어요. 야채를 되게 많이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그냥 굽는 것보다는 양파나 마늘 소스에 재워서 구워서 드시면 훨씬 낫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이 항암 효과를 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마늘 특히 되게 좋고요. 양파 절인 거 이런 거에 소스에 절여가지고 그거를 구우시면
드시면 훨씬 낫다고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소스에 재운 고기를 구워 드시거나 아니면 야채를 많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는 없고요. 산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노출을 피하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텀블러를 그냥 들고 다니자. 제 영상 댓글에서도 저번에 많은 분들께서는 텀블러는 괜찮아요, 뭐 스텐은 괜찮나요, 뭐 하시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불안하시면 유리컵을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회용 수저를 피해서 포장을 해오더라도 집에 와서 빨리 유리용기에 담아서 바꿔 드신다든지, 컵라면을 드실 때 집에 있는 사기 그릇에 부어서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압유발 물질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뭐 반응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콜티졸이라는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돌연변이 세포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유발 물질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즐기시면서 내 스스로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어느 정도 노출돼도 내 몸 안에 정상 면역 세포들이 다 물리칠 수 있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 물질에 대해서 적당히 기본적으로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로만 잘 알고 계시고 과도한 노출 없이 즐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야채 위주 식습관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운동을 덧붙여서 하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